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회의에서 이렇게 1세션에서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언론사에서 이러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회의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12시까지 현재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세 분의 굉장히 아주 그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토론자를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왼편에 계신 분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의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예, 맨 왼편에는 이은영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님이 있고 학장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 이렇게 바쁘신데 가운데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세 분께는 각자 한 10분 정도씩 제가 몇 가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최준영 박사님께는 최근에 이제 바로 엊그저께 또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뉴딜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0분 정도 해주십시오. 예, 소개받은 최준영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종합적인 국민 보고 대회를 이제 가지셨는데요. 한 7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이 등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그린이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습을 갖춰지는데 한 70일 정도 이제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뉴딜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조금 묘해지는 생각이 들어요. 뉴딜인데 뉴딜이라는 것들은 사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이제 이 의미인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약간은 이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라는 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뭔가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좀 필요로 한다라는 상황이 등장할 때마다 뉴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을 전후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그 뉴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고 거의 10년 후가 지난 지금 2020년에 다시 이제 뉴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변화되지 못한 것들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의 뭐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가 여기서 다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약간의 아쉬운 점 그리고 좀 보완돼야 될 사항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양대 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지털과 이제 그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회를 이제 촉진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디지털 사회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다음에 보다 친환경적으로 사회를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 모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가 이제 좀 보완돼야 될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뉴딜이나 그 다음에 녹색 뉴딜이나 대부분의 사항들은 전적으로 이제 도시와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몫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갖춰진 어떻게 보면 잘 배운 이러한 사람들이 주도를 해 나가는 어떠한 그러한 뉴딜의 특성이 이제 강화되는 데 비해서 지역이나
농촌이나 이런 지역들에 대한 배려나 고민들은 조금 이번 상황에서는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인구가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대한 과밀도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 디지털 뉴딜과 녹색 그린 뉴딜은 이러한 추세를 더 강화시키는 어떠한 그런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버티고 견뎌내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과연 뭘까요? 그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제조업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제조업 종사 비율을 가지고 있고 높은 기술력 수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과 같은 큰 충격에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상당한 이제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뉴딜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어떤 배려, 관심 이런 것들은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 산업이라는 것들을 계속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줘야 되는데 저 멀리에 있는 약간의 좀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만을 위해서 너무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에 대한 배려와 연결을 시켜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은 사실 지역 산업입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제조업이 사는 어떤 이러한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현재 어떤 디지털 뉴딜이나 녹색 뉴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좀 부족했다라는 면이 좀 듭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있기에 뭐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이라든지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업부나 국토부 등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새롭게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70년 동안 잘 키워왔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면들이 조금 추가될 수 있다면 앞으로 한국판 뉴딜이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서의 어떤 수용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린과 녹색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똑같은 말이죠. 한국어로 하면 녹색이나 그린이나 다 똑같은 색깔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뭔가 차별을 두려고 사실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면들이 느껴져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2009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2009년 1월 달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이라는 정부 합동 계획 문서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11년 전 이야기죠. 보면은 4대강 사업이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그때 이제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못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보는 어떤 기회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의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그 그린 뉴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건물과 건축과 SOC에 좀 많이 좀 편중되어 있는 모습들이 좀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정부 투자의 효과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그동안 좀 간과되어 왔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맞긴 하는데 조금 축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투자들이 이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투자가 과연 잘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에도 녹색 건축물이라는 파트는 그린 뉴딜의 녹색 뉴딜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약 한 5년간 5천억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투자를 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투자는 50억 정도 된 걸로 끝났습니다. 이 차이가 사실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물론 투자가 쉽지 않다는 면도 있고 과거에 비해서 이번의 차이점은 타겟이 이제 비교적 분명하다는 거죠. 정부 관공서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하는 몇 개의 이제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그러한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과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면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그린이라는 뉴딜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자꾸 이해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린이라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린, 녹색,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닥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폐기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쏟아져 나오고 작년, 재작년 계속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 가령 이를테면은 로봇을 활용한 인공지능과 결합된 로봇을 이용한 폐기물의 재활용, 분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재활용률도 높이고 새로운 4차 산업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떤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좀 이제 약했다라는 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향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측면들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도 했고 많은 변화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오고 있는 많은 부작용들과 한계점들도 사실은 다들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대표적으로 전기라는 것들은 만들어지고 나면 쓰는 곳까지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송전선로라는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현장에서 많은 전기가 만들어지더라도 소용이 없죠.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많은 태양광 전기들은 전남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은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것들을 수요처인 수도권이나 대규모 산업단지로 보낼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만들어지지만 한쪽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또 한전 직원들은 안전한 이제 송전망을 이제 유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 이러한 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추가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되어야만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도 그린 뉴딜이 국민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어떤 질서를 바꿔놓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되지만 항상 우리가 그러죠. 문제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뉴스원을 비롯한 많은 언론기관에서도 큰 방향이 다음에 어떤 디테일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께서 지금 현재 발표된 한국형 뉴딜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서 이 비도시 지역에 대한 관심, 그다음 제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히 그린 뉴딜 부분에서 이것이 혹시 건물이나 SOC 쪽에 너무 치중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투자가 잘 집행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송배전을 비롯한 이런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틀을 이니셔티브를 이제 일단 시작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고 확충을 해서 힘있게 이렇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 박사님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지적이나 조언이 앞으로도 이 계획을 더 완전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박진 국제대학원 교수님께 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예측에 관해서 저희 연구원도 세계 경제 예측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앞서 그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갈등, 고조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어떤 갈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벌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충격까지 더해졌죠. 디지털 변혁이라는 충격, 코로나 충격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디지털 전환은 지속적인데 코로나는 일시적이다.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사스는 2002년에 있었고요. 신종플루는 2009년, 7년 후에 발생했는데 메르스는 6년 후인 2015년에 발생했고요. 이번엔 4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 감염병은 한 번 오고 마는 충격이 아니고 계속 인류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염병 충격도 디지털 충격과 마찬가지로 지속성이 있죠. 이 둘 간의 차이는 기술과 필요에 영향을 각각 미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디지털 전환은 인류의 기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수단을 바꿔주는 거죠. 반면에 코로나19 충격은 우리의 필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수요를 바꾼다는 것이죠. 인류의 문명을 보면 기술과 수요의 경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수요가 앞서가고 그것을 기술이 뒤쫓아가면서 뒤늦게 충족시켜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였죠.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 경주가 역전이 됐습니다. 기술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이 구현할 수 있지만 인류가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아서 상품 안 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가 기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 쫓아가고 있던 수요에게 부스터를 달아주는 겁니다. 부스터를 달아서 필요에게 따라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충격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에 있어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키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지 않습니까? 대면이 줄게 되니까 따라서 AI나 로봇과 같은 수요를 또 촉진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백신이라든지 이런 생명공학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에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수요를 제공하는 일대 전환기다. 이거를 잘 이용하는 국가는 엄청난 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군 융성에 호기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대전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이제 우리가 많은 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엊그제 발표된 그린 뉴딜도 그런 변화를 모색하는 한 수단인데요. 이런 변화는 크게 보면 돈 아니면 제도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은 결국 돈 아니면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돈도 쓰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도의 변화야 말할 것도 없죠. 합의할 수 있는 국가, 이런 국가가 승리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합의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 합의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합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문제도 있고 제도적 미비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결국은 행정부 따로 국회 따로 노는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철저하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행정부에서 어떤 합의가 있어도 국회에 가면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일어난 어떤 합의가 국회에서 합의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3년 전에 신고리 5, 6기 원전을 계속할 건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앞으로 합의 형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가 합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의 합의가 더 행정부의 합의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행정부는 한 정파가 지배하는 것이죠. 반면에 국회는 모든 정파가 다 들어있습니다. 행정부의 합의는 한 정파가 리드하는 합의입니다. 반면에 국회의 합의는 모든 정파가 합의하는
합의안인 것이죠. 또한 행정부의 합의는 5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합의는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린 뉴딜도 60%를 다음 행정부가 지출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의 합의가 없이는 5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합의의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사노위는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합의 중심인 모든 행정부 안에 있는 주요 기구들은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가 신뢰를 못 받고 있죠.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국회에게 합의를 하라는 중대한 역할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는가? 안심이 안 되실 겁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런 불안감에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책임이 주어져야 역량도 늘어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철저한 행정부 우위의 국가입니다. 행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통령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국회는 대통령을 쫓아가는,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을 늘 편들고 야당은 늘 대통령의 뒷다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국가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부의 우위가 지속되는 한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합의 형성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와 국회가 권한을 동등하게 가지고 오히려 합의 형성 역할은 국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로 인해 맞은 이 호기를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메가 트렌드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인간의 수요, 인간의 필요, 욕구, 필요, 수요, 그것과 기술 발전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수요가 먼저 있고 기술이 나중에 따라가는 형태였다가 기술이 먼저 가고 이 수요가 뒤처지는 형태였는데 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일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함으로써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아주 명쾌한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대처하려면은 돈과 제도가 필요한데 돈과 제도를 바꾸고 새롭게 하려면은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는 결국은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대비 국회의 권한과 역량과 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국회에 관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건 항상 뭐 싸움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회는 국민의 거울이죠. 사회의 거울이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국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대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국회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원시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갈등이 많이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회의 책임과 권능과 권한을 더 강화해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 위주의 사회 행정부 위주로 그동안 국가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정확한 그런 위치, 지위에 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 대단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학장님께는 제가 지금 앞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대 갈등이라든가 또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젠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실 좀 떨고 있는데요. 제가 뭐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떠는 게 아니고요. 춥습니다. 네,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들어가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저에게 이제 세대 갈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나 강의를 요청을 하셔서 좀 많이 다녔는데요. 사실 그 책을 쓸 때
챕터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뺀 게 있습니다. 젠더 갈등과 관련된 그 신세대의 젠더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챕터에 넣어서 원고까지 다 썼습니다. 썼다가 뺐거든요. 너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챕터를 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젠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세대 갈등과 일정한 젠더 갈등은 글로벌하게 다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젠더 갈등이 더욱더 첨예하게, 세대 갈등도 좀 이렇게 큰 편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젠더 갈등,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WEF나 IMD나 우리나라 뭐 국가 경쟁력 이야기 많이 하고, 또 WEF에서는 주로 젠더 갭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젠더 갭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의 발전 단계와 상관없이 남녀 간 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WEF에서 남녀 간 격차가 우리나라가 가장 없는, 거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중보건, 건강, 기대 수명, 교육입니다. 남녀 간의 소위 인적 자본을 결정하는 그런 수치에서는 남녀 격차가 없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굉장히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웃풋 부분이죠. 임금이라든가 그 사회적 지위라든가 특히 의사 결정 수준에 있어서의 여성의 대표성은 OECD 국가에서 최저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그 언밸런스죠. 완전히 그 인풋은 엄청 들어가는데 여성들에게 아웃풋이 전혀 그 남녀 간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라 그러면 살인, 강간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여성이 피해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80% 넘어가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91% 넘어갑니다. 강력범죄에서 특히 살인에서 살인 피해자로 여성이 50%를 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어요. 중국 30%고요. 미국 22%입니다. 어떤 나라도 다 20, 30%대예요. 왜 한국에서 유난히 여성이 강력범죄의 희생이 되느냐? 약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약한 상대를 찾아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남편이거나 애인이거나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아웃풋에서 임금과 스테이터스, 특히 의사결정 수준에서의 여성의 너무나 큰 희소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이 불균형, 이 두 가지가 여성으로 하여금 대단히 급진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강남역 살인사건이 폭발적으로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왜 이렇게 과격하게 보이는가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여성들이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안전, 특히 그 중에 이제 성폭행이라든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대단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타파크로스의 김 대표님이 발표하신 거에서 상당한 키워드, 열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2018년, 2019년, 2020년에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되는 키워드에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굉장히 큰 글씨로 있었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남이었습니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뜻합니다. 그걸 줄여서 쓰는 말인데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모든 시스템의 기준, 디폴트 값은 한국 남성이고요. 그것도 가부장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의 한국 남성이 표준값입니다. 이 홀에 에어컨디션을 트는 기준값도 건강한 한국 남성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워서 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이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전화기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거, 여성들의 손에는 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가치를 가진 50대 이상의 한국 남자에게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기준이 맞춰져 있는 이상, 그것에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나고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이상 젠더 갈등은 굉장히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떨리는 거는 바로 지금 에어컨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낮춰달라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대 사이의 젠더 갈등은 또 굉장히 그것도 심각한데요. 20대 남성의 보수화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또 굉장히 여혐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단어로 대표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한국 남성들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징병으로 군대에 모두 가야 합니다. 가서 최소는 지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20여 개월 정도를 군대에서 자유를 속박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에 복귀하고 보면 굉장히 똑똑한 여성들이 이미 취업을 해서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선배 남성들이 누렸던 좀 기득권이 있었다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누렸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20대 남성에게는 그조차도 없죠. 그래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도 역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표준값이 다양화되어야 하고, 그 모든 다양한 여러 목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포용성을 갖추는 사회가 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고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은영 학장님 감사합니다. 젠더 이슈에 관해서 또 세대 갈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0대 이상 남성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근데 저도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정장을 하고 있을 때 추우면요 이 넥타이를 이렇게 올립니다. 바짝 조이면은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조절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슈에 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젠더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급진화되어 있는 그런 여성에서의 목소리가 급진화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고, 또 20대 남성의 어떤 박탈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론화시키고 더욱더 드러내므로 해서 이 문제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그러면 이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토론을 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원 미래포럼